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이 한국사 박은서입니다. 지난 기초 강의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셨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기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약 40강 정도에 걸쳐서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내용들은 그냥 건너가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있으시죠? 그 교재 오늘 첫 강의 15조 챕터 첫 번째 단원입니다. 한국사 개관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재가 지금 한 100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100개 테마를 가지고 한 100강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100강이라 한다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주제를 가지고 약 한 반 정도, 40강 정도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에 보시면 한국사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요. 현대사까지 시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봅시다. 우리 한국사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수험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시대사하고요, 분류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한국사 역사 공부는 분류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시대사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선후 관계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사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시대사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개관에 나와 있듯이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입니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여러 나라, 연맹국가죠. 그리고 고대, 삼국, 남북국 시대까지 얘기합니다. 중세, 고려죠. 근세, 근대에서 조선 전기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항 이후, 민족 독립운동기, 일제강점기죠. 그리고 1945년 8월 25일 해방 이후, 그래서 현대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류사는 크게 4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이렇게 4개 챕터로 나눠져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정치 파트입니다. 분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정치 파트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경제, 사회, 문화사 있죠. 요 부분에서 한 반 정도. 그래서 한 반 정도.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시대사에서 본다면은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나눠집니다. 전근대사는 어디까지면은 1876년입니다. 개항이죠, 개항. 1876년 2월 일본에서 개항이 됩니다. 그래서 개항 이전 전근대사, 개항 이후 근현대사. 거의 비중은 비슷합니다. 12문제, 8문제, 또는 10문제, 10문제 이런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제 비중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시대사하고 분류사 나눠서 이제 정리할 건데요. 우리는 시대사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쪽에 나와 있는 개관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던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개관에서 이제 다뤄보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 내용은 또 우리가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의 기록. 역사란 이 사실의 기록이다. 또 하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이다. 이 사실의 기록이다. 차이는 요사하고요. 그러니까 요사 이렇죠. 이 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이거는 그거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역사가 써놓은 거 있죠. 그걸 사실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 이걸 이제
역사의 역이라 하고요. 과거에 났던 모든 걸 얘기합니다. 이런 요사는 역사가가 그거 중에서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써놓은 거죠. 요약해 놓은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고요. 후자에서 얘기하는 사실은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다. 여기에 대표자가 있어요. 학자 중에서요. 역사란 사실의 그자, 이 사실입니다. 독일의 랑케입니다. 랑케.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의 기록이다. 그래서 영국의 이에치카입니다. 그래서 랑케하고 이에치카의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16쪽에 랑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랑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로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는 주관입니다. 주관. 그리고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걸 그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고,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 체크해 놓으실래요?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랑케에게는 있는 그대로다. 무비판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측에 17쪽 맨 위에 보시면은 이에치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로 구해져서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랑케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자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여기서 사실도 랑케가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후자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밑줄 좀 긋읍시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실과 역사가 있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 이걸 예측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이 역사의 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현대사에서 1961년 5.16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시죠? 5.16 지금 이제 쿠데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5월 16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뭐예요? 여기서 얘는 사실인가요? 역인가요? 아니면 사인가요? 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요 5.16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1년 전에 일어났던 4월 19일 4.19 혁명을 4.19 의거, 그러니까 의거는 정의로운 거사에서 의거입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한 단계 밑에 단계죠. 그래서 4.19는 혁명이 아니다. 이거는 의거다. 그래서 폄하합니다. 깎아내리고요. 이게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16 혁명 이렇죠. 근데 5.16 혁명을 지금도 박정희 때처럼 좀 더 혁명이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이라는 사건은 그동안 우리 국사 또는 역사 교과서에 혁명이라고 했던 것이 이건 혁명이 아니라 뭐다? 쿠데타다. 군사 정변이다. 군사 반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혁명이니 아니면 쿠데타니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실이죠. 역사가가 의해서 기록해 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이러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역사 공부의 목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역사 공부가 되겠지만은 시험보다는 우선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교훈으로 삼자는 겁니다. 또는 거울로 삼자. 이게 이제 역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하고요,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책 제목에는 항상 이런 글자가 많이 붙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자 감자입니다. 감. 거울 감자죠.
뭐 자치통감, 통감 강목, 그렇죠? 뭐 이런 감자가 들어있는 책들은 전부 다 이런 역사서의 목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쪽과 17쪽에 나와 있는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 그래서 역과 사의 기록,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의 정의예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실래요? 세 번째 주제에 보시면 인간과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역사는 어떻게 해서 누구에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구성 요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역사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구성 요소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역사의 주체, 그 다음에 역사의 무대입니다. 무대. 공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역사의 무대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주체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입니다. 인간. 무대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흐름은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인류를 얘기를 합니다. 인류. 인류 교재 21쪽에 우측에 날개 쪽에 보시면 원시 인류의 진화 과정 표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약 300만 년 전에 나와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마지막 4만 년 전에 나와 있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요 인류까지입니다. 이건 세계사 속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남방의 원숭이 이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남단에서 인류의 화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명명이 된 거고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학명입니다. 학명. 그리고 하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개가 남죠. 이걸로 뭘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있죠. 에렉투스는 곧선 사람이라고 해서 합니다. 곧선 사람. 그러니까 척추가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현생인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누구냐 하면 호모 사피엔스, 요 인류가 현재 우리 조상입니다. 약 3 내지 4만 년 전에 나온 인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인류 화석이 한반도에서 다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인류의 화석은요.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요 인류의 화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가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가 됐다는 얘기는 전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어느 한 군데에 몰려 사는 건 아니다. 전 지역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구석시대 때의 유적지를 보시면은 24쪽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두만강 쪽이죠. 종성 동간리 유적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제주도까지입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 때 이러한 지형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만은 한반도 전 지역에 걸쳐서 유적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전 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약 한 50만 년 전, 약 30, 그 다음에 3 내지 4만 년 전의 인류의 화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만이 얘네들의 생활 무대는 아니고요. 우리 한국사의 무대, 공간 어디냐 그러면은 동방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문화권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요서,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여기가 동방문화권이에요. 자, 요서 요하를 경계해서 서쪽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요서 기준은 요하입니다. 요하. 그래서 요동 쪽에 튀어나온 부분 요동 반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서. 만주라고 하는 것은 간도입니다. 간도. 그러니까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틀어서 간도 또는 만주. 지금은 이제 간도, 만주 이런 얘기를 잘 쓰진 않죠.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요. 흑룡강성, 길림성, 그 다음에 요령성.
그래서 이제 동북 삼성이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조직인 도 있죠, 도. 뭐 강원도, 뭐 충청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서, 만주, 한반도. 여기가 우리 역사의 무대입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는 무슨 문화권이라 한다? 동방 문화권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재 23쪽에 맨 위로 올라갑시다. 23쪽에 맨 위에 가시면은 중국의 요서 지방, 만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고 살았다. 분포돼서 살고 있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서, 만주, 한반도를 시각적으로 한번 지도상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요동반도, 그다음에 산둥반도, 중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요하입니다. 요하. 여기가 황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양쯔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백두산이 있고요. 이쪽은 압록강, 여기는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타노보이 산맥이라고 그러세요.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계가 된 산맥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을 경계해가지고 하류를 해서 송하강이 있습니다. 송하강. 옛날 그 부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 얘가 요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하를 기준해서 이쪽은 서쪽입니다. 얘가 요서예요. 요서입니다. 이건 동쪽, 요동이죠. 튀어나온 건 요동 반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흑룡강성, 여기가 길림성, 이쪽이 요령성에서 여기가 간도입니다. 만주죠. 만주.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서, 한반도입니다. 결국 동방문화권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요소를 포함해서 만주를 포함해가지고 한반도까지죠. 여기가 우리 역사의 무대. 이름하여 뭐라 한다? 동방문화권이다. 라고 일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선사시대. 사는 기록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아까 역사할 때 사는 기록한다. 과거의 사실을 기록을 한다라는 사예요. 그래서 문자 이전, 기록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사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에서 어디로? 역사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선사, 역사할 때 사는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는 기준, 기록하는 수단은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자 태동 이전은 어느 시대예요? 선사. 문자 이후는 역사. 이렇죠. 그럼 문자는 어느 시대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은 문자가 없어요. 그죠? 선사라고 그래요. 그럼 문자가 없으면 뭘 가지고 파악을 할까요? 유물, 유적. 이걸 가지고 당시 사항들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자가 나온 청동기 이후는 뭘 가지고 파악하겠어요? 기록을 가지고 파악하겠죠. 기록.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파악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뭐란다? 역사시대다라고 일합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맨 밑에 날개 쪽에 보시면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구분 기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말이죠. 선사 역사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요. 선사시대를 원시사회라고 써. 원시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사의 반대말은 역사입니다. 그렇죠? 뭐 원시의 반대말은 뭘까요? 문명입니다. 문명.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사회 내지 뭐 세계사라든가 뭐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시면서요. 문명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명 성립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명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명 성립의 3요소입니다. 하나는 금속기입니다.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청동기 없는 문명은 없어요. 아시겠죠? 세계사에서 최초의 4대 문명 그러면 어디예요? 황하, 이집트, 뭐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의 공통점은 죄다 어떤 문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보활동이 나오죠. 계급이 나옵니다. 정보활동의 결과 계급이 발생하고요. 그 계급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최초의 국가는 항상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어딜까요? 고조선이죠. 그렇죠? 청동기 문화를 토대한 최초의 국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문자의 발명과 사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황하 문명 그러면 각골 문자, 이집트 문명 그러면은 상형 문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은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쐐기 모양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문명 성립의 3요소 그럼 뭔가요? 정리합니다. 청동기, 국가,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문명이 태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 구성의 3요소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정리합니다.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사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의 첫 시작점이었던 기원전 70만 년 전후의 구석시대 있죠. 그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4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선사시대로 좀 넘어가서 선사시대라고 한다면은 문자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간단히 보시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이름. 이 선사시대 그러면은 일단 구석기, 중석기, 다 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석기 시대인데요. 다 석기 시대인데 구, 중, 신 이게 나눈 기준은 뭔가요? 나눈 기준은 석기를 다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다듬어 썼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석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고기를 섭취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사냥활동을 통해서 뇌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제작,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리해지고요.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기 다듬는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요. 구석기 시대는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70만 년 전, 대략 중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후, 그리고 신석 시대는 1만 년 전 이렇습니다. 요 중석기 시대 때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반도, 일본, 뭐 중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다 하나로 붙어져 있었습니다. 이 중석 시대 1만 년 전에 와가지고 빙하기에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옵니다. 지구의 자연 환경의 변화는 4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해서 4차례인데 그 마지막 4차가 언제냐면 1만 년 전후예요. 이때입니다. 중석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빙기로 넘어오면서 수면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서 약 한 100, 200m가량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낮은 곳은 물이 차는 겁니다. 일본 형성이 되고요. 한반도 형성이 되고 중국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석기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형성된 시기예요. 를 거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때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서요. 일종의 자연 환경의 변화와 또는 뭐 주거지의 변화 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선사 시대는 구, 중, 신석기. 구분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석기 다듬는 정도다. 그래서 구석 시대 때 대표적인 도구 그럼 뭐예요? 바로 뗀석기입니다. 타제석기라고도 하죠. 여기에 중석기 시대로 오면 뭘로? 잔석기. 신석기 시대로 가잖아요. 이건 이제 깨뜨려 쓰는 정도를 한 단계 더 초월하는 거죠. 간석기입니다. 마제석기라서 갈아 쓰는 겁니다. 숫돌이라든가 이걸 갈아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갈아서 쓰는 단계예요. 여기 이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여러분, 구석시대를 70만 년 전이라 할 때 이 70만 년 전이라고 하는 유적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24쪽에 구석시대 때의 유적지 있죠. 전기, 중기 여기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맨 위에 전기의 단양 금굴이 있습니다. 단양 도담리 금굴이라고 그래요.
도담리입니다. 아마 충청부터 단양에 한번 가보면 도담 삼봉이라고 그래서요. 그 봉우리가 세 개가 이제 수면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도담 삼봉이 세 개 봉우리에서 삼봉이라고 합니다. 도담리입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단양 금굴 이렇게 합니다. 그게 70만 년 전에 유물들이 여기서 출토가 된 지역이에요. 한편 중석 시대의 1만 년 전후에 이 시대 때 유물이 출토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교재 뒷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선 유적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26쪽의 중간에 보시면은 남북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 중에 북한 무시하시고요. 남한만 보겠습니다. 거창, 인물리, 통영, 상노대도 섬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화천, 홍천, 화계입니다. 요 지역에서 뭐 잔석기라든가 이음도구 등이 여기서 출토가 됩니다. 한편 신석 시대를 대표하는 신석 시대 1만 년 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냐 하면 제주 한경면 고산입니다. 교재 27쪽에 보시면은 토기 해가지고 이른 민문이 토기가 있죠. 맨 위에. 그게 이제 발견된 지역이 어디예요? 제주 한경면 고산입니다. 이게 신석 시대를 1만 년 전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유적지예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는 어디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요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뭐냐? 구석 시대 때는 뗀석기 그리고 타즈석기라고 했습니다. 사냥을 통해서 고기는 섭취하고 뼈는 도구를 제작해서 이용을 합니다. 뼈도구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뼈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만 3번에 걸친 자연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빙하기, 해빙기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이제 중석기로 넘어올 때 마지막 4차 자연환경의 변화가 해빙기로, 그러니까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넘어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의 뼈, 또 작은 짐승의 뼈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같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잔석기하고요, 이음도구입니다. 복합도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2개 이상을 조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석기 말기에 가면 승배찌르기 같은 게 나옵니다. 승배는 자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승배찌르기 해가지고 교재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진이 나와 있죠. 승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돌인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흉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승배라고 그래요. 돌을 깎을 때 말이죠. 이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나중에 나무를 대가지고 덧대서 뭐 풀뿌리라든가 나무 껍질로 묶어가지고 창 있죠, 창의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개, 3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놓은 도구, 이음도구입니다. 이게 거창, 통영, 홍천 등에서 출토가 됐다는 겁니다. 요 중석시대가 1만 년 전후의 유물들이죠. 한편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것은 간석기하고요, 토기입니다. 토기. 식량의 생산과 저장, 더 나아가서 뭐 정착 생활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외둘러서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증거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석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간석기, 토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기는 1만 년 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제주 한경면 고산 유적지에서 이른 민문이 토기가 나옵니다. 자, 토기 좀 잠깐 보고 갈까요? 교재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사진도 있으니까 사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민문이는 무늬가 없다는 겁니다. 이른 그러면 원시, 한자는 아주 최초의 토기라는 얘기죠. 덧무늬, 빗살무늬, 그리고 눌러찍기 무늬. 이 눌러찍기 무늬는 2008년도에 출제가 됐던 신석기 시대 때의 토기입니다. 근데 다양한 토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냐 그러면은 해안이나 강가 쪽에서 발견되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토기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는 밑이 팽이형입니다. 편편한 바닥에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죠? 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처럼 편편하다 그러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부분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모래밭에다 푹 박아놓고 씁니다. 주로 이제 모래가 많이 있는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출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를 주거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석시대 때 광범위하게 사용했었던 토기인데 토기 사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맨 위로 있습니다. 밑줄 그어놔요. 둘째 줄입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신석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조몬 토기입니다. 일본 토기 이름입니다. 이 조몬 토기에 영향을 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시대 때는 일본의 야요이 토기, 그렇지? 그다음에 삼국시대 때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마스카 문화, 통일신라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서 하쿠오 문화, 이런 문화를 형성했듯이 신석시대 때 토기는 일본의 조몬 토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신석시대 때 시기와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얘네를 사회생활 좀 보겠습니다. 구석시대 때는 이동생활입니다. 이동생활. 그러니까 정착생활 아닙니다. 식량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무리사입니다. 이게 중석기를 거치면서 신석기로 들어오죠. 뭘로 하죠?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던, 여기에 이제 뭘로 가는 거죠? 가족 단위로 살게 되죠. 시족사입니다. 시족은 지금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 무리사회에서 시족사회. 경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경제는 자연경제에서 뭘로요? 생산경제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경제를 한다면 채직경제입니다. 여기는 뭘로 하죠? 생산경제로 넘어옵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얘기는 누가 한 줄 아시죠?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이거 아마 1980년대에 나온 책 같습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3의 물결에서 제1, 2, 3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은 뭐냐?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에서 인류 변천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1의 물결은 신석기 혁명이며 2의 물결은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뭔가요? 산업혁명이며 제3의 물결은 뭔가요?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예를 들어서 간의 수공 형태에서 공장제 기계공업, 정보혁명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신석혁명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 자연경제에서 생산경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이 인류 사회 발전 과정에서 세 번에 걸친 하나의 과도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죠.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신석혁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경제로 넘어왔다라고 할 때요, 뭐냐? 이때는 농경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과 생산하고 나서 잉여물들은 어디에 저장했다는 거죠? 토기에 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벼나 보리 이걸 재배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조, 피, 수수에서 이게 이제 신석혁명이란 말이에요. 2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신석기는 농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찾았죠? 그러면 단화가 된 조, 피, 수수 이게 출토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체크하십시오. 어디예요? 황해도, 봉산, 지탐리, 평양의 남경리 유적지 이 두 유적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에 동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밭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밭.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입니다. 거기다 체크 좀 하십시다.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 그래서 밭 유적지에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그 농기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돌갱이, 갈판, 돌보습, 또 돌낫, 또 반달, 돌칼, 농경, 굴직. 굴직은 이제 갱이 같은 겁니다. 파는 거죠. 굴착기 할 때 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석기. 보세요. 뭐죠?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런 농기구가 나와서 농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잉여물은
토기의 글에 담아서 저장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의 농경의 시작은 신석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타, 수렵, 어로도 합니다. 이 수렵 어로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대 때 경제를 우리가 구석기 때의 경제를 잠깐 보시면요. 채직경제라고 했죠. 아까 채직경제입니다. 즉 자연경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대 때는 주거지가 막집이나 동굴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주로 경제가 수렵, 물론 어로도 합니다. 어로. 수렵과 어로를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구석기 때 굳이 우리가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하면은 수렵이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어로가 2순위예요. 구석시대입니다. 자, 신석기를 한번 가보실래요? 순위가 좀 바뀝니다. 어로 1순위, 그 다음에 수렵 2순위입니다. 어로가 조금 비중이 커져요. 강가나 해안가에서 신석기 때 주거지가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죠? 신석기, 아까 말씀드린 혁명이라고 하는, 즉 자연경제에서 뭔가요? 생산경제로 넘어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순위는 농경이 되겠습니다. 농경이죠. 그러니까 1순위 어로, 2순위 수렵, 그 다음에 3순위는 농경. 주야시크는 조, 피, 수수지, 벼나보리는 아니다. 벼보리는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가 이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요. 주거지가 수렵을 했다는 증거로서는 어디예요? 동굴, 그렇죠? 또 바위 그늘 이런 것이고요. 어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곳 강가의 막집입니다. 강가의 막집이다. 강가에서 집을 지었다. 그럼 강가가 얘네들의 경제의 주된 무대였다. 뭐냐? 어로다. 이런 얘기죠. 막 지었다. 그래서 막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석기 때 보면은 어로가 1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신석기 때 주거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움집이라고 그래요.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크기. 너다섯 명 정도 됩니다. 움푹 들어간 집. 그래서 움집. 약 지면에서 한 50 내지 한 60cm 정도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방의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로 활동을 했다라고는 이것이 강가나 해안가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렵 없었느냐? 아니다. 여전히 수렵합니다. 특히 중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신석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중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선배찌르개, 물론 구석기 말할 때 나옵니다만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냥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농경도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농경의 흔적들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구조와 주거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시대 때의 개략적인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 다시 25조로 넘어가 봅시다. 25조에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몇 군데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에 구석기 시대 때의 다양한 그 유적지 중에서 몇 군데 유적지를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어디다? 단양금굴 말씀드렸고요. 연천 전곡리에서는 우측에 사진이 있죠. 주목도끼가 출토가 됩니다. 이 주목도끼는 미국의 고고학자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 모비우스 학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주목도끼가 출토가 됐던 것이고요. 그 모비우스 학설에 대한 부분은 왼쪽 교재 24쪽에 보시면은 그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어디냐면은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있죠, 인도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석기 문화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석기 문화로 나뉜다. 이 모비우스 학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의 문화는, 석기 문화는 양면 핵석기 문화다. 그러면 이제 인도를 기점으로 동아시아 문화는 양면 핵석기가 아니라 그냥 한쪽만 뗀 문화입니다. 뗀 석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양면 핵석기 문화에서 석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석기를 여러 군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가지고 깨뜨린 겁니다. 깨뜨려 쓰는 건데요. 이쪽에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는 이게 돌이죠. 그러면
한쪽만 깨뜨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깨뜨렸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IQ가 한 100 정도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랬거든요. 이게 모비우스 학설이에요. 근데 연천 전공리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의 석기하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 석기가 뭐냐면 남프랑스 생아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토가 돼요. 그래서 그게 최초 출토되거든요. 그래서 아슐리안 모형입니다. 아슐리안형 석기다. 이렇게 이래요. 이게 이제 석기 빙 줘서 깎여진 겁니다. 우측에 25쪽에 사진이 있죠. 몇 군데 깎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카트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하고 똑같은 석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천 전공리에서 나옵니다. 한탄강 쪽이에요. 연천에 가면은 지금도 구석기 문화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인가 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니 유럽, 아프리카 석기 문화를 구분하는 모비우스 학설 있죠. 이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가 됩니다. 그거에 영향을 줬던 것이 연천 전공리 주목토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중기 때 제천 전말동굴 있죠. 콧불소에 뼈가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 있어요. 여기는 원시 예술의 출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 하면은 공주 석장리, 종성동간이 있습니다. 자, 종성동간이는 1933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고요. 바로 밑에 공주 석장리가 있습니다.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1964년에 발굴된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공주 금강 쪽에 있습니다. 64년에 발굴이 시작이 됐어요. 74년에 마무리가 된 곳이죠. 여기 가면은 구석기 시대 때 박물관 발굴하고 나서 이 시대 유물들을 가지고 박물관을 아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주 석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단양수양계가 있습니다. 단양수양계는 다양한 석기들이 대거 무더기로 출토가 됩니다. 석기 제작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대장간 있죠. 대장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또 유적 이런 내용들이 구석시대 때의 생활, 사회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십시다. 뒤에 구석기 때의 예술과 신석기 때의 예술 좀 보시는데요. 이때 예술은 넷째 줄 한번 봅시다. 26쪽 맨 위에 넷째 줄입니다.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술은요, 순수 예술이 아니라 주술적인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거죠. 비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구석기 시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재 30페이지 맨 위로 갑시다. 신석기 시대 때 예술 같이 묻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주술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뭘 그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생산의 풍요죠, 풍요. 그 다음에 타산입니다, 타산. 이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미였다. 이때 예술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29쪽에 신석기 시대 때의 경제에서 농경, 수렵, 어로, 그러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어요? 수렵이 있습니다. 아주 수공업 있습니다. 그 수공업의 증거 유물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만들어 쓰고요, 그물도 제작해서 쓰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로서 가락바퀴하고 그 다음에 뼈바늘 있죠. 가락바퀴는 돌입니다. 돌. 구멍을 좀 뚫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퀴입니다. 바퀴. 그럼 가락은 뭐냐? 우리가 젓가락 할 때 그 젓가락이에요. 이런 나무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이걸 뭐냐면 이거를 가락이라고 하라. 그게 가락 바퀴라고 그러죠. 가락을 끼워 넣는 바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을 두 가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무게중심은 돌이니까 밑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걸 돌려요. 돌리면은 이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회전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실이 어떻게 있어요? 새끼 꼬아듯이 우리 꽈배기처럼 말이죠. 꼬아지는 겁니다. 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물레 있죠, 물레. 실 뽑는 그 물레 있잖아요. 그 물레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락바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뼈바늘 해가지고 바늘인데 바늘 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신석기 시대 때의 원시적이었지만 모두 수공업이 행해졌다라는 증거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신앙, 원시 신앙도 있죠. 좀 보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 영혼 숭배, 조상 숭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시 신앙의 태도는요, 신석기 시대 때요,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게 이제 애니미즘, 정령신앙이라고 그래요. 온갖 만물에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샤머니즘, 무당입니다, 무당. 토템은 이제 특정, 자기 조상을 특정 동식물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 나오는 나중에 뭐 단군신화의 곰이나 호랑이도 토템 신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혼 숭배도 있고요. 조상 숭배도 있습니다. 이 영혼 숭배, 조상 숭배는 시체 매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 매장. 그래서 시체를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반듯하게 눕혀놓는 시체 매장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걸 동침, 신전, 앙와, 장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혼 숭배, 조상 숭배는 사람이 죽으면은, 조상이 죽으면 시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매장했다라는 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사후세계, 내세관에서 내세관이 싹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예술활동은 구석기 시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대표적인 양양, 오산리, 울주, 판군의 바위 그림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동물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어떤 의미다? 생산의 풍요, 그 다음에 뭐 다산, 여인들의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우죠, 토우. 전부 다 주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선사 역사 시대에서 선사 시대죠.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의 사회, 문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선사시대에 관련된 문제는 그 시대 때의 유물들을 제시하고 그 시대 때의 사회생활을 제시하면서 다음 중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의 사회 특징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문화까지까지 마음을 좀 짓고요. 자, 교재 34쪽 국가의 형성은 청동기 이후가 되겠죠. 청동기 이후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